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가 누르기 PBR이 이제 코스닥은 밑에 25, 그 코스피 10%, 코스닥 25%였나요? 30%였나요? 하위에 속한 기업들 PBR이 낮아서 코스닥 리스트나 코스피 리스트에서 밑에 부분을 차지한 1, 20%의 기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이게 조세피성 어떤 행위로 인해서 PBR이 낮아진 게 아님을 납세자가 증명을 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국세청 심의위원회에 와서 입증해라 이런 법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하위에 있지 않더라도 전환사채나 중복상장 등으로 지난 몇 년 동안 3개년 평균 대비 시가가 기업의 이제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면 역시 또 와서 해명해라. 이제 공부를 못하면 왜 공부를 못했는지 이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못했다는 거를 이제 와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민의 납세자가 이게 권익이 있고 그런 것인데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교수님 혹시 뭐 정 교수님? 네, 아니면 성 교수님? 네. 우리 심혜정 박사님. 이제 다른 부동산 세제보다도 이 주가 누리기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주가를 낮추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세부담을 최고 30%까지 이제 증액시키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PBR 비율로 일률적으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이렇게 쭉 줄 세워서 하위에 속하면 일단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제 심의총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사실 이게 PBR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과 실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고 사실 그 실제로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어떤 그 PBR이 이제 저평가가 돼 있다면 그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왜 갑자기 낮아졌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정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뭐 이런 발행으로 주가가 급락한 경우에 이제 PBR 비율이 이제 낮아졌는데 그것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의도가 없는 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하고 어떤 뭐 경영진의 경영 판단이나 주가 누르기의 의도를 분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소송과 다툼의 여지들이 좀 있어 보이고 이제 아까 가업성속공제도 잠깐 말씀드린 게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이제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이제 정부가 이제 조금 이건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이제 주가를 이제 코스피 상장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뭔가 정부가 믿지 못하고 이제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뭐 주주들한테도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업상속공제 때 좀 힌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상속세 부담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왜곡이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민간이 투자결정 방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왜곡을 그 본질을 고치지 않고 또 왜곡을 얹어서 시장 가격을 부인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조목조목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이제 조금씩 마무리 단계인데요. 생산세 공제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교수님들 누가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이번에 새로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부품, 부품 소재, 그 다음에 이제 AI 로봇 부품,
요 6개 분야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전략기술, 뭐 투자세액공제, R&D 공제 많이 줬는데 20, 30% 생산세액공제가 그동안 논의는 많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세법에 도입이 되는 상당히 의미가 이제 깊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자세히 봤지만 조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요. 혹시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제도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을 또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생산세액공제를 도입을 했고 이게 자칫 이 통상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각 국가들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생산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점은 분명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 업종을 보면 이제 좀 아쉽다기보다 이제 뭐 전기차 이런 건 빠졌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 세액의 규모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업종 관련한 각각 품목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도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또 분명히 뭐 우리나라에 분명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종 선택 중요했다 보셨는데 이제 전기차는 빠졌다. 미국에서는 이제 줬었죠. 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할 때 전기차 포함됐었는데 우리는 빠졌고 저도 업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수소 같은 거는 이제 빠진 것도 좀 들어갔어야 됐다고 보는데 이게 생산세액공제의 가장 큰 취지는 국내에 생산 원가가 너무 높고 그런데 시장 가격은 너무 낮아서 채산성이 절대 장기간 동안 맞지 못할 때 그 부분을 생산세액공제로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원가에 뭐 한 10배 이상으로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뭘 보존해 줄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생산세액공제 취지에 맞지 않고 말씀하신 전기차나 수소 같은 분이 들어왔어야 했다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에 참여를 못하고 있고 투자를 못하는 이런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환급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생산세액공제인데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환급형이 아닌 생산세액공제는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로서는 아무 혜택을 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한번 취재해 보시면 전혀 도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세액공제는 의도는 좋았는데 디자인이 너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예, 심혜정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저도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생산 기반이 기업이 생산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이거 안에서 수익이 나야 생산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운영비나 뭐 가격과 비용을 따져서 생산을 안 하는 이유는 적자 기업인 거죠. 근데 조세 지원이 지금 조세 지원의 기본적인 근간은 조세 한도 안에서 지출을 해주는 거지 환급형까지 가는 건 EITC 이런 예외적인 조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국내 생산세액 공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이 또 환급형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미국처럼. 그럼 사실 이것은 뒤에 이제 비과세 감면 정비를 저는 이제 굉장히 이 정부 또 어렵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지만 그럼 이건 기본적인 조세 감면, 조세 지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환급형을 도입하는 것은 이건 무슨 전체적인 내적인 정합성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수소가 빠졌네, 전기차가 빠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내 생산세 공제 도입한다면서 대부분 이제 시행령으로 품목과 공제 수준까지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기술 변화가 빠르고 산업 환경이 빠른 형태에서 정부가 이게 시행령으로 따라가면서 지정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이 방식이 뭐 어떤 조세 지원으로 뭔가 투자를 촉발하고 유인하는 조세 지원의 기본적인 원리인가라는 것부터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말씀 그대로고요. 정부가 왜 환급형을 뺐겠는가?
뭐 다 말씀한 그대로라고 정부로서는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환급형이 이제 빠진 거고, 그래서 이 생산세액 공제는 이제 진짜 생산세액 공제는 이제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산업, 매우 유치한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얻고 우리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도입해야 하는 산업만 포함시켰어야 하는 거고, 또 그 세액공제 지원 방식도 품목이 너무 많거나 복잡하면 안 되겠죠. 이 공제 수준이 사실상의 그 지원 수준을 다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너무 빨리 변하는 그런 기술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생산세액 공제는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또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뤘다고 보고 있는데요. ISA가 이번에 또 확대가 됐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ISA가 그렇게 많이 부족했나요? 저는 ISA가 도대체 몇 번을 바뀌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냐.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 양호한 직업을 갖지 못해서,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해서 문제고, 어떤 취업을 하신 분들은 또 아주 상당히 또 좋은 연봉과 이런 자산 형성기를 맞이하는데, 이게 부자 청년을 너무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난한 청년은 훨씬 더 박탈감을 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산층 자녀의 청년들이나 이제 그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만 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계속해서 금융 쪽에 이런 세제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나요? 네, 정 교수님. ISA 맨 처음 도입될 때부터 이제 자산 있는 뭐 청년들이나 자산가들을 타겟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가입자 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사실 5년마다 일단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마 이제 가입자들한테 좀 이제 일단 좀 이제 왜 이렇게 바꿨지라는 의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통계를 보면 대부분 뭐 2,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뭐 5년으로 기한을 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이제 해외 ETF는 이제 전면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 국내 시장에 이제 집중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뭐 비중으로 과세 한도를 두거나 뭐 비과세 한도를 두거나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국내 부분은 뭐 한 60, 70%, 뭐 해외는 한 3, 40%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아주 박수 쳐줄 것 같습니다. ISA는 저축을 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국내 주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하겠다는 목적이라면 그 저축을 뭐 해외 투자로 하든지 국내 투자로 하든지 그 두 번째겠죠. 그래서 너무 주고 안 주고 하실 게 아니라 조금 차이 정도만 두는 게 어떻겠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 정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다운 교수님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혹시 또 다른 의견은 있으신가요? 조세지출 정비 이번에 충분히 평가할 만한가요? 우리 조세지출 분석 보고서를 매년 쓰셨던 국회에서 어떻습니까? 감개무량하신가요? 정비안을 봐서? 제가 시간 상 비과세 감면 정비 사실은 대체적으로 215건을 다 이제 들여다보고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제 조정하고 재정 지출로 전환, 뭐 중복되는 부분들을 재정 지출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와 그런 것을 이제 해냈다는 것이 상당한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어려운 정비를 하다 보면 사실 종료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실적이 없는 것들, 아무도 쓰지 않는, 오래됐지만 끊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종료하고, 건수 기준으로 뭐 종류가 몇 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재설계가 아주 많더라고요. 재설계란 의미는 대부분 또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재설계는 또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건수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장기적으로 세액 기반을 어느 정도 확증했는지 금액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아까 근본적으로 지적했던 사실 이제 조세출 하나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사실 그런 것이 도입되면 실제로 이제 줄이기나 없애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생산세액 공제 도입이라고 하는 이런 큰 조세 지출을 도입하려고 하면 그 기준은 조금 더 엄격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 내부의 정합성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마 뭐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재정학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조세 지출 실증 평가 매년 3년마다 하고 있죠. 꽤 오래됐어요. 네, 한지.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벌써 한 3-4번 정도 한 제도도 있습니다. 3-4번 했는데 그대로 있는 제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좀 크게 개편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학자로서 좀 자긍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과거의 그 실적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개편 과정에 반영됐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소세가 지금 감면이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그 연구에 참여했었는데 뭔가 뭐 좋은 일 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뭐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잘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실증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세제 개편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 교수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심층평가 하셨었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조세 지출 심층평가 여러 번 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또 우리 심혜정 박사님, 송원정 교수님 공통으로 지적한 게 일부가 반영은 돼서 참 다행이지만 실제로 이번에 정비된 것들은 원래 당연히 사라졌어야 되는, 조세 지출 실적으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의미가 있다기보단 열심히 하려고 했다 정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조세 지출 보고서 올해도 나오겠지만 거기 보시면 상위 랭커 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세 지출 평가를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3번, 4번까지 모르겠어요. 3번 받은 것도 있어요. 축소 폐지난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정부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번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후년에는 정말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우리 정 교수님 평가해 주셨지만 점감 구조로 이제 바꿉니다. 이제 졸업을 시킬 때 계속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줄여서 점차 주는 이런 걸로 바뀌는데, 이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거 축소 같은 재설계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아주 미약하지만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세 지출 정비 노력은 있었다라고는 보는데 아쉽게도 실적은 없다, 거의. 재정 수입 측면에서 재정 전환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조 원은 조세 지출 줄인 게 아닙니다. 회계 항목을 바꾼 거지. 그래서 다음번 조세 지출 정비에는 꼭 실적이 동반된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의견 주신 우리 재정학회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2분씩 어떻게 우리 정 교수님부터 2분씩 4분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아쉬운 그 개편안도 있고 뭐 잘한 개편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조세 지출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기존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거를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여론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책 설계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도 세제 개편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조세 개편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필요하지만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 소득, 그러니까 재분배, 세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재분배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좀 다릅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정부의 재정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소요 액을 이제 충당하는 게 가장 목표고 제일 큰 목표고, 그 다음에 이왕 같은 규모의 세금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형평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그 마이너스 효과, 그러니까 왜곡 효과를 줄이지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소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세수 확보나 이런 것보다는 재분배라든지 다른 목적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제의 효과와 그러니까 의도했던 바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그 사람들이 궁금해한 측면에서 재산세를 많이 과세했습니다. 강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나왔던 주제가 아닌 준비해왔던 거라. 이번 세제 개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장려 세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네, 한 4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라고 저도 평가가 됩니다.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것이 좀 근로장려 세제라는 것이 저소득 어떤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유도하겠다. 그래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를 한국형으로 이제 정착시켰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과거 연구들을 보면 이 근로장려 세제가 결국 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편하면서 좀 점증률을 좀 높였으면 기존보다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근데 점증률을 높이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장려 금액에 대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그걸 감안해서 점증률을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제 최대 지급 금액을 좀 높이는 쪽으로 세제 개편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또 근로장려 세제에 대해서 개편할 계획이 생기면 그때는 좀 정중률을 높이고 대신에 좀 평가 구간을 약간 줄이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제 간담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재정학자들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저희들의 생각을 좀 공유하는 나누는 그런 그런 목적이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재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우리가 이런 거 왜 하느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세제 개편이 한번 발생되면 사실 학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제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이중차분 통해서 제도의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재정학자들이 세제 개편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연구의 목적도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연구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이제 조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게가 이제 집을 팔 것인지, 집을 보유할 것인지,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수단이 적절했는지, 또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조세 정책이 줘왔던 시장에 대한 시그널과 너무나 이제 위배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이제 국회 심의 과정과 입법 과정,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재정학회 좌담회는 마치고요. 첫 번째 좌담회라 뭐 진행이 좀 서툴었던 것 양해 바라고, 하지만 네 분 연구자의 진지하고 또 적극적인 토론 참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그런 좌담회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